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림팀 있잖아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 소위 어벤져스처럼 모아놓기만 하면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죠. 그런데 현실에선 그런 팀이 의외로 쉽게 무너지거나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바로 이 드림팀의 역설에 대한 놀랍도록 현대적인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텍스트가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강점 기반 조직이나 심리적 안정감 같은 최신 개념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서 구글이 최고의 팀을 만들려고 진행했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결론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팀원 개개인의 능력보다 모든 구성원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걸 안전하게 느끼는 분위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그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텍스트가 처음부터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같은 다양한 재능, 즉 은사들을 쭉 나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치 팀원들의 화려한 이력서 목록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 모든 다른 능력들이 사실은 한 군데,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고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이 지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바로 첫 번째 핵심이에요. 만약에 재능들이 그냥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거라면 그건 그냥 개인기의 나열에 불과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는 패턴을 반복하면서요. 이 다양성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의 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의도된 설계요? 네, 각기 다른 모양의 퍼즐 조각들이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되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각자의 특별한 능력이 그냥 나 잘났다고 뽐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실제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구절이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내 재능의 목적지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걸, 이걸 처음부터 분명히 못 받고 시작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재능을 지위의 상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능으로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다음에 나올 아주 강력한 비유의 무대를 마련해 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재능은 공동체를 위한 도구다라는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바로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내 도구가 저 사람 도구보다 별론데, 혹은 왜 나는 저런 화려한 능력이 없지? 하고요. 이런 비교와 질투심이 팀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 이 텍스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나요? 정말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꺼내들어요. 아, 비유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이죠. 몸에는 손, 발, 눈, 귀처럼 수많은 다른 지체들이 있지만 결국 이 모두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아주 직관적인 비유예요. 그 비유 자체는 익숙한데 저는 신체 부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정말 재밌었어요. 아, 그 부분. 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게 아니야 하고 막 투덜대는 장면이요. 처음엔 그냥 불평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오늘날 직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라고 말하는 자기 비하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제대로 본 걸까요? 완벽하게 보신 겁니다. 신체 부위에 목소리를 부여한 건 정말 탁월한 문학적 장치예요. 자신의 역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속감을 잃거나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정확히 꼬집고 있죠. 텍스트는 당신의 가치나 정체성은 다른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비교를 통해서 나를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발이 아무리 손을 부러워해도 발은 발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게 없으면 몸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 맞아요. 그 구절. 이건 다양성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입니다. 만약 팀원 모두가 똑같은 장점만 가진 눈이라면 그 팀은 다른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오히려 기형적인 조직이 된다는 거죠. 와. 즉,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선언이에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는 보통 팀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모두가 똑같은 강점을 갖는 게 문제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은 구절이 있었어요. 보통 팀의 에이스나 스타 플레이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 논리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의 가장 급진적인 부분입니다. 가치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여기서 가치는 힘이나 인기, 외적인 화려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결정되나요? 오직 기능과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은 겉으로 보이지 않고 조용히 뛰지만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같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는 말은 공동체가 의식적으로 눈에 띄지 않지만 필수적인 역할들을 더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아까 말씀하신 구글의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팀에서 가장 조용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기 쉬운 약한 지체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팀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무시하지 마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분쟁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네. 21절에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분을 향해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상호 의존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모든 비유가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아요. 26절에 나오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문장으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 말 그대로 공동 운명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하면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요. 단순히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그룹이 아니라 운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죠. 유기체요? 네. 내 동료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의 성공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상태. 이게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자신이 바로 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의 일부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선지자, 교사 같은 구체적인 역할들을 나열한 뒤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연히 대답은 아니요일 텐데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묻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치 독자들의 멱살을 잡고 아직도 이해 못했어? 모두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이건 강조를 위한 수사학적 장치죠. 사람들이 얼마나 획일성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거예요. 쐐기를 막는 거군요. 네. 모두가 리더일 필요도 없다.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모두가 똑같아지려고 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죠. 다양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최종 선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얻었네요.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함의 증거가 되고 심지어 약해 보이는 부분이 조직의 핵심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의 전환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진정한 연합, 즉 하나됨은 모두가 똑같은 모양이 되는 획일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각기 다른 재능과 역할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조화롭게 통합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독특한 기여를 자부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함께 인정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은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라는 흥미로운 권면으로 끝나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여기서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이 모든 다양한 기술과 역할, 재능에 대한 긴 논의 끝에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장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이 모든 제각각인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바로 그 접착제 같은 것이 아닐까요?